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예, 총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밤에 잠을 못 이루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어김없이 아침은 찾아왔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오늘도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644 대리운전 1644 킥서비스 꼭 배달도 1644 불러보자 대리운전 킥서비스 1644 불러보자 꼭 배달도 1644 대리운전 퀵서비스 꼭 배달 불러보자 1644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알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새누리당은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안영환 대변인이 한 얘기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오후에 누적된 과로로 여의도 한 병원에 입원해서 결국 당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처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반은 고사하고 원내 제1당을 내준 선거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천 파열음, 계파 갈등, 경제 실책 등이 겹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 실책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국민이 표로 심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호남에서 완패했기 때문인데요. 지역 기반이 무너진 정당, 그것도 야당에게 적통성을 주는 지역인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이 무너진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뿐만이 아니라 정당으로서의 생존도 걱정할 만합니다.
다시 말해서 획득한 의석수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기반 없는 정당이 생존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정치 현실상 본인 걱정부터 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 앞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정당 득표에서 더민주를 앞섬으로써 사실상 제1야당을 인정받았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보도자를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가장 큰 승자가 국민의당인 것임은 확실합니다. 지역 기반, 그것도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있습니다. 지금 당내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당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정동영, 천정배, 안철수의 이념적 지향성이 동일한 것인지, 만일 그렇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 국민의당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먼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올해 뭐 3%대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예, 이 설명회에 칼라이 그룹의 윌리엄 코네이 회장,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의 기업금융부 글로벌 대표, 골드만삭스의 자본시장부의 글로벌 대표 등 주요 국제 금융계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여기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가 2분기 경기 보완 대책에 힘입어 이 생산, 수출, 소비 심리 등 연초 위치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정책 대응 여력 있고 3% 달성 낙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경기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고 또 중국 정부 관리 능력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북한 문제 역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다. 보통 이제 한국 경제 설명회 이런 것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공교롭게도 IMF는 이날 한국 경제 성장률 예측을 3.2%에서 2.7%로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아니, 이 3% 성장, 정부가 그렇게 낙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이 만약 그것을 낙관하는 정부의 입장을 동의한다면 어제 같은 총선 결과는 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말이에요. 네. 자, 가습기 살균제 제조 유통사, 이 영국계 옥시레킷 벤키저 이 회사죠. 그러니까 가습기 네. 살균제 제조 유통사가. 네. 근데 바로 이 회사가 폐송상 사망과 관련해서 논란을 피하려고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이런 편법을 쓴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네요. 예, 정말 양심도 없습니다. 이 법조계에 따르면요. 옥시는 지난 2011년 12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서 설립 등기했고요. 예. 그리고 조직 변경 절차를 통해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 판매해온 기존 법인을 해산했습니다. 예. 이 옥시가 조직을 변경했을 당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임산부와 영유아 폐 손상을 유발했다는 이 실험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예. 관련 제품 수거 명령을 발동하는 그 논란이 불거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옥시 측이 이제 갑작스럽게 조직 변경을 하는 것이 예. 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다음 주쯤 옥시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법인 고의 청산 그리고 연구 보고서 조작, 유해성 은폐 시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제품 구매 후에 배송 조립 서비스를 신청하면 배송 서비스를 취소할 수도 없고 요금도 다시 돌려주지 않았던 이 이케아 문제요. 네. 여기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좀 시정된다 그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케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권고에 따라서
배송 서비스 불공지 약관 고치고 환불 금지 조항을 삭제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도 근데 꼼수가 있는데요. 예. 이케아 코리아가 현금 환불 대신 환불 카드를 지급하고요. 아하. 전액도 아니고 일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이제 환불해 줄 걸 알려져서 여전히 갑질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이케아 코리아가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들에게 배송 신청 후 취소, 및 변경 불가능, 배송료 환불 불가, 이게 소비자한테 완전 불리한 내용을 담은 약관에 서명토록 유도했고요. 예. 이게 계속 이제 약관 수정을 지적받았거든요. 그 지적받으면 지적받은 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꼼수를 피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죠. 예. 여전히 이제 이케아 코리아 서비스는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비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에 따라서 일부 소비자들이 피해 구조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파나마 페이퍼스, 이거 소위 말해서 그 페이퍼 컴퍼니 폭로한 거죠. 네. 28개국 세무관리들이 유례 없이 국제적 세무조사를 벌이기를 위해서 현지 시간으로 10년 프랑스 파리에 모인다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나라도 갔어요? 우리나라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네. 이 가디언에 따르면요. 예. 28개국 세무부 당국 고위 관리들이 아하. 이 파나마 페이퍼스가 폭로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이 얘기거든요. 예. 많은 국가들이 지난주 세무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번에 파리 회담은 역외 탈세 범죄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국제적 전략을 수립하려는 첫 시도라는 거죠. 예. 이게 어디서 하냐면요. 국제 탈세 정보 교환센터라는 미국하고 호주가 주도하는 조직인데요. 이 조직이 크리스 조던이라는 호주 국세청장이 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 6개 국가 공조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혁신적인 접근으로 국제 범죄를 수탕했다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파리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어떤 정보가 나올 것인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대호 선수 오늘 결승 끝내기 투런 홈런을 쳤네요. 예? 예, 조금 전에 끝난 경기였었거든요. 예. 이 시애틀의 이대호 선수의 텍사스전에서 2대2로 맞선 연장 10회 말에 대타로 타석에 들어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타석에서 끝내기 결승 투런 홈런을 날렸습니다. 예. 이 텍사스의 자완인데요. 제이크 디크맨이 던진 시속 156km짜리 직구를 통타해서 왼쪽 담장을 넘기는 끝내기 투런 아치를 그려냈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타율이 좀 일할 대로 부진하거든요. 이대호 같은 선수들은 타율이 좀 부진하더라도 바로 이런 큰 거 한 방으로 승부를 가르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서 이대호 선수를 영입을 한 거였었고요. 이대호 선수가 그 위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조금 부진하다 그냥 한 방으로 다 해결한다. 승부를 가르니까요. 참 인생도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예. 자, 프로야구 하나가 또 부상이라는 악재를 만났는데 김성근 감독이 코칭 스태프 교체 카드를 꺼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이 한화가 우승 후보까지 거론됐던 팀인데 현재 2승 8패로 꼴찌거든요. 가뜩이나 선수들이 부상이 많아서 고민인데 이 주전 포수인 조인성 선수까지 부상으로 1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어제도 이 한화가 이 두산에 3대7로 패했고요. 그래서 어제 이 김성근 감독이 투수 코치하고 배터리 코치를 2군으로 내려보내고 2군에 있던 이 정민태 투수 코치하고 신경현 배터리 코치를 1군으로 올렸거든요. 이 아무래도 이 김성근 감독으로서는 이 선발 투수 부진에 따른 이 코치들의 경질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질을 통해서 분위기 쇄신을 노리고서 이 충격 요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슈틸리케 이 축구 대표팀 감독 있지 않습니까? 최근 좀 부진한 이 유럽파 선수들한테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 질책일 수도 있고요. 경고일 수도 있고 격려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최근에 많이 부진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슈틸리케 감독이 어제 이 월드컵 최종 예선 조추첨 마치고 귀국하면서 이 소속팀에서 6개월 이상 출전하지 못하면 대표팀에 발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해답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 해답은 뭐냐면 이 유럽 프로축구가 7, 8월에 이적 시장이 열리거든요. 이때에 벤치에 앉아있기보다는 뛸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였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궁금증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 선수들이 이적도 못하고 소속팀에서 출전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 슈틸리케 감독이 포지션마다 대체 선수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아무리 유럽파라 할지라도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면은 올림픽 대표팀이나 또는 이 K리그에서 선수를 찾아서 최종 예선전에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유럽파 선수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이자 분발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가끔은 필요해요. 진짜로. 자, 그리고 K리그에서 수원FC가 참 대단하던데, 어제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그죠? 이 수원FC가 어제 K리그 전통의 명문팀입니다. 울산 현대하고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피하지 않고서 1승 4무, 1부 리그 12개 팀 중에서 6위를 달리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의 성적 가지고 왜 주목을 받느냐 하면은, 이 수원FC가 원래 수원시청으로 출발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축구로 출발한 팀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2부 리그에서 처음으로 올해 1부 리그로 승격한 팀입니다. 과연 1부 리그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시선을 받던 팀이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이 전반에 앞서가다가 후반 25분에 동점골을 내주고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아직까지 5경기에서 단 한 번도 피하지 않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실력을 과시하고 있죠. 그렇군요. 자, FC 서울의 박주영 선수 말이에요. 어제 시즌 3호 골 터뜨렸어요. 그렇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K리그 대표하는 이제 스타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겠죠. 박주영 선수가 활약하면은 당연히 K리그 흥행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어제 이 FC 서울이 광주 FC를 2대1로 이겼거든요. 박주영 선수가 전반 18분에 선제골 뽑아내면서 시즌 3호 골을 기록을 했고요. FC 서울이 올 시즌 돼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4연승 달리면서 현재 1위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역시 호날두가 이름값을 했죠. 볼프스부르크한테 그 역전극을 이끌어냈어요. 볼프스부르크는 아마 신유 교수님 잘 알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분데스리가 팀입니다. 그렇죠. 유럽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서 이 레알 마드리드가 극적인 역전승 거두고 4강에 올랐거든요. 역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제 이름값을 해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해트트릭 터뜨리면서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의 3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유럽 챔피언스 리그 4강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렇군요. 볼프스부르크. 늑대성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타렌트 전원주입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 저도 특히 목 관리에 신경 쓰게 되는데요. 황사 마스크도 제대로 알고 써야 한다는 사실 아시죠?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제품인지가 중요합니다.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 황사 마스크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마스크는 자기 얼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딱 맞아야 독한 황사를 더 잘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황사 마스크 필터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 절대 세탁해서 재사용은 안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상쾌함은 더 가까이, 황사는 저 멀리, 건강한 봄나들이 하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서울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서울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우와.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보일러. 4월, 지금까지의 동탄과 선을 긋다. 무엇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에 더욱 위대한 동탄을 완성하다. 동탄, 그 이상의 동탄을 원한다면 이제 자이를 만나야 할 때. 동탄 신도시의 퍼스트 클래스 동탄 파크자이. 1644-0061 GS건설.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5월 13일 주택 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문의 032-723-9600. 인류를 관절염에서 구할 귀인이 온다. 귀인? 캐펜텍. 역시 캐펜텍. 캐펜텍. 제일약품. 늦둥이 5째.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만 가끔 눈앞이 캄캄하다는 삼성화재 고객 박정수님께 봄봄밴드가 찾아갔습니다. 앞날까지 환해지는 희망의 봄 드리러.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비에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예, 오늘 4월 14일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예, 별날은 아닙니다. 그냥 선거 다음 날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보내드리는 출발당 최고위원회의를 바로 오늘 다시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먼저 교통정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8시 33분 공사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나성숙 캐스터. 네, 안개로 인해 출근길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외곽으로 나가는 1시간 전 구간에서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정릉터널에서 연희램프 구간 정체인데요. 이 구간도 30분 정도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암사대교 목간 지점 4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 때문에 밀리고요. 올림픽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또 강변북로 일산 쪽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제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시작할 텐데요. 먼저 두 분의 최고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그리고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도 비대위 구성한 건가요? 총선이요? 비대위가 아니라 원래 이종문 국장님 어디 가시고? 글쎄요, 오늘 과로로 아마 병원에 입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김무성 대표가 지금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랬죠. 예. 자, 이거가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정은 별 주목을 못 받다가 결과가 그냥 난리난 총선. 아마 이런 총선도 굉장히 드물어요. 자, 이 두 분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죠. 우리 서양호 소장님. 자, 한마디로 이대한 국민의 이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라디오라고 이제 막 질러대는구나. 예. 고 YS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 여당에 맞선 그 민심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표 달라고 절할 게 아니라 경제 민생의 무너진 속에서 한숨 쉬는 민심에 절했어야 고개 숙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흥미있는 제목은 야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절반의 승리를 안겨준 황금 비율을 줄 수 있겠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에 더 이상 야권 통합, 야권의 단일화, 야권의 분열 이것은 그 야당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일 뿐이지 상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의 기반인 호남과 민주화 운동 세력이 아닌 수도권 부동층으로부터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다음번 대선에서도 그 야당이 이렇게 정부 여당의 경제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그만 가지고 즉 전통적인 야권 성향인 민주화 운동 세력과 그리고 호남의 지지가 아닌 부동층에서 표심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이 아닌 그 사람들 그분들의 일하는 서민들의 계층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복지를 통해서 양극화 해소에 더욱더 나서야 하는 게 야당의 공통된 숙제로 제시한 게 아닌가. 즉 새누리당에는 대선에 앞서서 맞은 총선의 매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한 그 야당도 이러한 격려와 비판의 그 채찍의 회초리 달게 받아야 될 것 같은 교훈을 주는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우석 부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선거를 보면요. 요란한 태풍이 아니라 도도한 쓰나미 같이 조용히 와가지고 모든 걸 쓸어버렸어요. 오래 준비한 멘트다. 예. 조금 전에 생각했어요. 그래요? 비상대책이 모실만 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 탄핵 역풍 때를 보면은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새누리당이 그때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1석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기에 준하는 그런 의석을 얻었는데 그 사이에 감지를 누구도 못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의 선택이 정말 두렵구나. 그런 것들을 여야 뭐 이런 걸 떠나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었던 거고요.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사실은 제국이 몰락이 요란하긴 해도 단번에 쓰러지지는 않거든요.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보여왔던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그 모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까 뭐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잘 모르겠다. 사실은 이 상황을 그냥 넘겼으면은 새누리당은 내년 대선에서 희망이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것인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에서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의 환호가 있지만 또 긴 번민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국민들이 여야를 통틀어서 그 정치권을 아주 겸손하고 겸허하게 만들어준 선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그 승리자는 누구예요? 그냥 국민의 승리라고 너무나 뻔한 대답이고 제가 볼 때는 진짜 뻔한 대답이고. 예, 저는 뭐 안철수 문재인 공동 승리라고 보고 싶은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았다. 호남과 정당에서의 높은 그 승률 거의 뭐
특히 정당 득표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는 그래서 저는 뭐 비용대 효과가 높은 면에서 위기에 몰린 그 호남 자민련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대선에서 또 하나 주목받는 인물로 캐스팅 보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다는. 근데 제가 질문. 문재인 전 대표도 승자다? 아니 문재인 전 대표 호남 가서 그랬어요. 호남에서 지지 못 받는 대선 후보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후보 관두겠다. 근데 호남에서 전패를 했습니다. 완패예요. 완전히 참패입니다. 그런데도 승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습니다. 재미있게도 원래 고정지지층, 야당의 전통적 고정지지층은 문재인, 외연확장은 안철수로 대변되었었는데 거꾸로 안철수가 고정지층인 호남에서 완성을 하고 그리고 수도권과 영남에서 부동층 외연확장인 문재인의 승리.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좀 되새겨봐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표가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호남을 지지해달라는 얘기. 그리고 따라서 제가 보기엔 죽도록 사랑하자는 얘기가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자는 얘기였던 것처럼 문재인 대표의 거치는 문재인에게 맡겨야 될 시점이 아닌가. 왜? 수도권과 영남의 승리에 대한 충분한 공이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의 매서운 회초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자숙의 또한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영남에서의 선전, 전 특히 이제 PK 지역에서 김영춘 당선자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재수 후보자도 당선이 됐고, 자 그런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문재인 대표 부산 경남에 제대로 신경 썼느냐. 만약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 경남에 제대로 신경 썼더라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고 설사 그걸 못 쓰더라도 본인이 만약 사상에 계속 출마를 했더라면 더 많은 교도보가 확보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만 그것만 더 물어볼게요. 네, 뭐 호남에서 문재인이 와서 역효과가 있었다. 영남에 더 갔으면 더 왔을 거다. 그런 얘기는 미운 놈이 뭐래도 미운 거고요. 그 부인이 이쁘면 처가집 말뚝을 보고도 절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엔 역설적으로 하나의 리더가 위기의 문제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돌파하는 모습 속에서 수도권에서의 리더십에 목말라하는 유권자들 부동층과 영남에 있는 그 유권자들이 저는 화답한 측면 또한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저도 본질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 문재인 대표가 마지막까지 호남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요, 야권의 제1 대권 주자로서 수도권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그걸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호남에서 거부의 대상이 됐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본인의 위상을 보여준 건 맞다. 그러나 그 다음에 했던 전략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뭐 호남이 지지를 처리하면 은퇴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소위 말하는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대선 때까지 가기에는 정무적 판단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태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노출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면 어떡해요? 문재인 대표 약속 지켜라. 간 다음에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충분히 정책 반대자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올 텐데요. 네. 저는 문재인 대표 거치는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좀 맡겨두고 본인이 좀 깊이 심사숙고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서영 소장님이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다. 근데 이게 호남권이라는 지역 기반을 잃었는데 그게 절반의 패배 정도의 의미일까요? 더 큰 패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인 것처럼 야권이 언제까지나 민주화 운동 세력과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을 토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20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근데 우리나라 지역 기반 없는 정당은 생존하기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번 차제에 정의당의 교훈, 그러니까 자기의 지지 정당을 좀 분명히 하는 이념과 지역이라는 기반을 뛰어넘는,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 야당인가에 대한 걸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이 보여졌을 때 저는 호남의 지지도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는 야당의 체질 개선에 더 주력하는 것이 숙제와 과제가 아닌가, 문재인의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문재인 대 안철수라고 하는 흥행 카드를 잘 준비했다. 야권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표가 이제는 독선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야권 전체 지지자들의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여권은 오만했고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은 독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당의 오만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국민들이 응징을 했고 제1야당의 독선은
국민의당이 신생정당으로 또 혼내준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그 문재인 대표는 사실은 그 대선 때 과정까지 독단적으로 갈 수 없다, 독선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네. 사실 호남과 수도권의 그 진보 세력이 어차피 같이 가야지 야당에서는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대화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호남 안철수 대표 그리고 이쪽에 그 수도권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표가 어찌됐든 야권에서 어떤 새로운 기풍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대선 때까지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교훈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 친박 비박의 다툼처럼 또다시 문재인 사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야권 내에 지리한 공방 주도권 싸움을 한다면 또다시 두 사람들은 국민들을 외면받을 거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런 그 경쟁과 논의들을 야권에 대한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그 야당 지지자들의 소망에 부응하는 것들이 오히려 두 당이 윈윈하는 그리고 정권 교체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녹록치 않은 게요. 제가 보기엔 사실 문재인 대표 안철수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지금 가장 떠오르는 스타 아닙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그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안철수 대표가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호남이기 때문에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정치 대권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문재인 대표와 동등하게 협상력을 가지면서 과연 대선 때까지 뭐 일정 정도 자기의 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 그것이 똑같이 문재인 대표에도 한계로 다가올 거란 말이죠. 상대할 그 대상들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야권이 그렇게 지금 뭐 녹록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겼는데 하루는 칭찬 좀 해주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바로 그 부분인데 아니 왜 문재인 전 대표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김종인 대표가 뛰었다. 난 뭐냐. 이걸 분명히 이 방송 듣다가 화내실 수도 있어요. 우리 서영호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결국은 뭐 막판에 승부수 던진 게 문재인 대표여서 화려한 조연 그 씬 스틸러가 돼버렸는데 제가 보기엔 뭐 사실 그 외연 확장에 대해서 상당히 야권 변화의 상징을 가져둔 가능성이 김종인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대표가 민주화운동 세력을 상징하는 그 문재인과 그리고 그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그 안철수 외연 확장을 대표하는 안철수가 두 분의 중재자로서의 그 문재인 대표가 그 김종인 대표가 야당 체질에 대한 그 비전과 이런 걸 가야지 친노와 비노의 편을 든다던가 뭐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반드시 좀 야당의 저울추 중재자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역할 또한 그 입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번 선거는 역시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책임을 물은 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사실 문재인 대표가 전면에 나서기 전엔 호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더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과반 이상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문재인 대표가 조금 조급하게 나오면서 호남을 잃은 그 양쪽 날개 중에 한 날개를 결국 포기하고 접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도 김종인 대표가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저희가 이 야권 얘기, 더불어민주당 먼저 얘기한 거는 제1당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새누리당 얘기 안 해볼 수 없죠. 새누리당 얘기인데, 뭐, 새누리당이 실패한 거는 뭐, 그건 패배한 것은 뭐 누구든 다 인정을 할 거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런 질문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요, 친박계가 어느 정도 살아 돌아왔느냐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지금 이 과반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 왜? 어차피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 존재하는 상태에선 과반이 되나 안 되나 180석이 안 되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19대 때도 말이에요. 한 20-30명 되는 소수 친박 가지고 국정 이끌어서 아주 어려워 혼났는데 아니 차라리 그냥 친박들이 더 많이 귀환을 하면 그때보다는 오히려 지금 과반도 훨씬 안 되지만 그 제2당이 됐지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 소장님. 네, 뭐 일단 과반의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의 의미에서의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서는 180석은 아니지만
정부의 그 정권 말기의 중간 평가 내지는 정성적이고 심리적인 그 승리가 과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강한 것 같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앞으로의 그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두 가지를 예측하는 걸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복잡한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국정 운영 스타일의 대전환을 통해서 친박만이 아니라 비박계 그리고 나아가서 야당과 국회까지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면서 일방적인 그 노동개혁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야당과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는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라는 의견과 두 번째는 우리 신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지 않다. 대선보다 국정 운영의 안정의 뒷받침보다 그 퇴임 이후의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TK에 대한 직할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당의 재편이나 여당의 그 변화보다는 본인의 직할 연기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그 엇갈린 전망이 있는데 전자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국정이 수습되고 더 나을 거는 같은데 후자로 갔을 때는 여당도 야당도 대통령도 국민도 모두에게 좀 한번 대선까지 한번 겨뤄보자라고 하는 맞서기로 비춰져서 그것이 대통령의 어떤 득이 있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김은석 부소장. 대통령께서 범민의 날을 더 많이 겪게 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잠을 못 주무신다라고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접근법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반 의석이 그 선진화법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은 지난번에 선진화법 개정될 때도 총선이 끝나고 나머지 있는 기간 동안에 선진화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번에 여당이 승리를 했으면은 선진화법이 개정되고 20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꽤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선진화법 관련돼서도 이제 일단 물 건너갔고 그다음에 친박 귀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친박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힘 있을 때 친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정 주도권을 잃으면은 개인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그립을 잡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맞는 아젠다와 그리고 국정 주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론의 좀 전환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대통령께서 또 역사와 대화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실 남아있는 기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새누리당 입장에서 정권 재창출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청이 아주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 어제 총선이 누구의 무덤이었냐면 여당 대선 후보들의 무덤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자, 오세훈 후보 낙선했습니다. 네. 거기다 김문수 후보는 큰 표 차이로 낙선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고만고만한 대선 후보들이 한 5명이 쫙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체제가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분할 통치가 제일 쉽죠. 비용도 효과가 높고. 한 사람 툭 튀어나오면 그쪽으로 다 힘이 쏠리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빨간불이 켜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무성 대표는 미래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위기에 강한 게 여당의 그동안 모습이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친박 비박에 서로 책임 공방으로 가면 끝없이 몰락의 길로 갈 것 같고 대선에도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위기를 단순하게 주도권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집권 여당은 무엇으로 승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경제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라든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대타협이라든가 이런 국면 전환 없이는 민심을 되돌이키는 어려울 거다. 따라서 당내에서 그런 안보 냉전 보수의 정책 기조에서 원래 초기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처럼 경제 복지 중도 보수로의 회귀 이런 전체적인 국정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당에서 대통령에게 당청 협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흔히들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친박과 비박 간의 원내대표 문제라든가 전당대를 앞두고 책임 공방을 통한 헤게모니 장악으로 간다면 또다시 선거에서 길바닥에 큰 자라는 것처럼 본인들에게는 만족을 주지 몰라도 국민들은 싸늘하게 외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의 말씀하신 대로 대선 주자들이 줄줄이
뭐 낙마를 하거나 아니면 힘이 빠졌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아직도 기존의 인물이나 기존의 아젠다를 만지작거려 가지고는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완전히 원초적인 부분부터 다시 점검을 해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이 그렇죠. 대표가 사퇴하고 저는 비대위 꾸리기도 난감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대위를 꾸린다고 해도 지금 마땅하게 책임을 지고 이 국면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총대를 속된 말로 총대를 메고 이거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고 아까 대선 주자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대선 주자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들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았어요. 김무성 대표도 공천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결국은 실리를 챙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김부겸 의원도 격전지인 수도권을 버리고 결국 고향 대구로 내려가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오세훈 후보도 결국 험지로 가서 좀 격전지를 해달라 했는데 본인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종로에서 아주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볼 때 여당의 대권 후보나 지도부나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희생하고 뭔가를 자기 걸 내놓기보다는 조금 질긴 측면이 있다. 이런 면에서 국민을 아주 냉정하게 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친박 비방 모두 제가 보면 양박의 독박을 쓴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서 친박 비방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집 나간 며느리처럼 천덕꾸러기 취급받았던 유승민 대표라던가 무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당이 이대로 가다가 대선에서 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보기엔 독당하고 여권 재편의 구세주로 등장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승민 대표 유승민 전 대표 본인과 뜻을 함께하던 무소속들도 당선 못 시켰는데 그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총선 다음 날 14일 날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도 어젯밤 참 힘들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